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떠나고 또 인연을 다하고 삶을 마감하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우울해져요. 자꾸 우울증이 제일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도 5명이나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 우울증이 이제 오래 가면 안 좋아요. 2015년에 무려 이제 150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독일에서 항공기를 타고 가다가 한 여객기가 추락 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150명 전원이 다 사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고가 옆에 이제 기장, 부조종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있던 그 부조종사가 고의로 추락을 시킨 거예요. 고의로, 일부러. 근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부조종사가 비행기를 고의로 그렇게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탔던 사람 전체다가 이제 사망이 됐죠. 이런 사고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이제 조종하시는 분들이나 조종사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보면 이제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이제 지적장애 아이들 키우는 30년 동안, 20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다가 자기도 늙고 힘들고 돈도 없고 국가의 지원도 점점 줄어드니까 죽으려고 이 아이부터 죽여놓고 자기가 죽으려고 부모가 하는 경우가 사고가 요즘 최근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죽다 보니까 자기는 죽는 게 실패하고 아이만 죽여놓고 해서 붙잡혀가는. 그리고 엄마가 막 울잖아요. 저 죽여달라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고. 아이를 놔두고는 내 혼자 죽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우울한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게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알아야 되거든요. 우울증도 이제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떠나든가 부모나 배우자가 갑자기 인연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 우울증이 또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만히 있는데 의미도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 갑자기 팍 올라올 때가 있고, 뭐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거리를 딱 가는데 갑자기 팍 이렇게 가슴이 욱 하는 이런 느낌이 찌릿하고, 뭐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막 칭하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울증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도 4명이나 5명 중에 1명 정도 걸려요. 우울증이. 근데 이런 일들을 당하면,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오신 질문자분도 남편이 이제 암으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잖아요. 이제 자식 아들도 계시고 딸도 계신데 같이 다 이게 어찌 보면 유가족이란 말이에요. 같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제일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우울증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조심하고 지켜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가장 좋은 게, 우울증을 극복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병원에서 꾸준한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약의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약은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뭔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또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의 병원의 도움을 받는 거,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감정 공부, 마음 공부. 하다 보니 이게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고 내 감정을 자꾸 지켜볼 수 있거든.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 곳에서 같이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데, 감정 공부거든요. 마음 공부가 감정 공부예요. 느낌 공부. 나는 왜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가? 나는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엄마께서 하는 이런 공부거든요. 정신과 의사분들도 항상 작은 약과 함께 해야 될 게 명상이다, 마음 공부다, 감정 공부다, 인지 공부다, 인지 치료다, 심리 상담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기원전 4세기 정도에부터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의사 한 명이 나와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울증의 원인을 하나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내 몸속에서 우울할 때 뭔가 모르는 담즙이 자꾸 과도하게 분비된다. 그때 사람이 우울증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정의한 경우도 있고, 또는 18세기에 프랑스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마음과 신체에서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때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이 우울증이나 이런 심리상담 우울증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걸어라, 뭐 뛰어라, 줄넘기라도 해라, 자꾸 움직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1차, 2차, 3차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자기가 1차적인 우울증은 그래요. 정신적으로 약간 뭔가 좀 힘든 상태 또는 뭔가 육체적으로 내가 몸이 자꾸 아픈 상태, 이것도 우울증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중독성 있는 걸 자꾸 먹으려고 술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인해서 내가 자꾸 이겨내려고 하는 상태, 이게 1차적인 우울증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2차적인 거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라든가 중독적인 것에 관련해서 자꾸 그걸 반복하는 걸 2차적인 우울증이라고 보면 돼요. 그 3차적인 우울증, 이제 이거를 이제 기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 몸의 신체나 뇌에서 비롯돼서 뇌 호르몬들이 자꾸 우울증으로 더 기질적으로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도 우울증이 생길 확률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기질적인 거거든요. 약간 유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약간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생기고 배우자가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이걸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적응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성이 자꾸 커지면 내 우울 증상이 일시적으로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따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질적으로 갑자기 뭔가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아, 내가 지금 아빠의 영향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안 쌓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매번마다 스트레스 쌓이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본래 큰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일어난다고 자꾸 뭔가 기인한다고 생각해서 원인을 아버지의 죽음 또는 배우자의 죽음으로 자꾸 이렇게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원인을.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죽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든. 그때부터는 또 안 좋아져.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꼭 남편이 해야 될 일도 드러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빠가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될 일도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빠의 빈자리가 있어. 그러면 뭐 친척이 앉아도 되고 누가 앉아도 상관없어. 근데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왜 이럴 때는 아빠가 없었지, 이건 이제 적응성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꼭 고집하면은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어떤 적응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우울증인 이런 호르몬과 감정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기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올라올 때 내가 딱 알아차리고, 아, 내가 이게 우울증이 시작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환경이 바뀌고 아버지의 역할 또 배우자의 역할이 드러날 때, 아,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나 이걸 보고, 그때일수록 아버지가 없어서 또는 배우자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그동안 아버지가 또는 배우자가 이렇게까지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야 돼, 그거를. 원망이 아니라. 그러면 우울증은 생기지가 않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우울한 마음이 생겨. 우리가 제주 와서 맑은 공기 마실 때는 황사도 없고 맑은 미세먼지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제주 와서 맑은 공기 마셔서 감사한 거야. 근데 서울에 가서, 대구에 가서, 어디 갔어, 공기가 안 좋아. 아, 정말 제주도 가서는 좋았는데 여기 안 좋네. 그러면 대구에 머물고 서울에 머물고 도시에 머무는 동안 또 괴로워져. 맞잖아. 그럼 우울한 마음이 올라와, 자꾸. 또 제주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야. 아, 제주도 또 뭐 가끔씩 오면 되지. 맑은 공기가 이렇게 좋았구나. 나는 그동안에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맑은 공기 마셨네, 감사하네 생각하면 돼. 근데 자꾸 제주도를 그리워하고 로망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마음이야.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든, 그게. 이사를 오든가 스트레스 받을 일을 하면 안 돼. 그럼 자꾸 우울증이란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아, 여기서는 뭐 마스크 잘 끼고 내가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제주도 가보니까 내가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배우자가 떠나셨던 아버지가 떠나셨던 간에 항상 내가 감사한 것을 찾는 거, 이게 우울증 극복에 너무 큰 도움이 돼요. 아빠가 그동안 이렇게 있으셔서 이런 일들이 빈틈이 많이 보이네. 그동안 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참 큰일을 하셨네.
떠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보험금을 남겨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바지해 주시니 참 감사하네. 그러면 우울증 올 일이 없어요. 원망하는 순간 우울증이 생겨.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진짜로 감사한 일이야. 내가 아버지에 대한 마음, 떠나신 아버지에 대한 마음, 배우자의 마음을 감사함을 안 일으키면 누가 일으켜줘? 심지어 조문 오신 분들도 그렇게 울고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족이 내가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버지가 한탄할 일이야.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셨다는 걸 아니까 이걸 내가 평생 모르고 살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까지 일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 가지셔야 돼요. 우울증은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내가 뭔가가 약간 의욕이 저하될 때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욕이 저하될 때. 그럴 때는 의욕이 저하되는구나 라고 빨리 알아차려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 내가 의욕이 저하되고 있구나 라고 딱 마음 알아차리고 신체 기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버려야 돼요. 설거지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번 한다든가 침대 이불을 한번 바깥에 털러 간다든가 아니면 머리를 감아버린다든가 얼굴을 좀 씻는다든가 심지어는 손톱을 깎는다든가 발톱을 깎는다든가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면도를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자신의 속옷을 한번 빤다든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바뀌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의욕이 저하되거든. 근데 의욕이 저하될 때는 가장 가까운 일들을 실천하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여기 화초 보이면 저기 물 다이소에 3,000원짜리 물 분무개 있거든. 저거를 눌러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뭔가가 저하될 때 우울한 마음이 지속되게 하면은 그건 무기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저하되는 걸 지속해버리면 무기력으로 바뀌어요. 무기력은 우울증의 원인이 더 커져요. 알았죠? 그러면은 무기력으로 바뀌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잠을 잘 못 자요. 무기력하면 멍하게 있잖아. 몸을 안 움직이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오면 그때부터는 불면증, 수면장애가 시작되거든요. 수면장애가 시작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난 증상들은 식욕 저하가 생기든 너무 식욕이 많이 올라오든 이 두 가지가 또 바싹 마르든 너무 뚱뚱해지든 이런 상황이 생겨. 왜냐? 폭식과 이 식욕 저하는 폭식이나 식욕 저하는 이 호르몬의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특히나 불면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식욕 저하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욕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무슨 상황이 생기냐? 위장의 장애가 일어나요. 위장의 장애가. 옛날하고 달라져요. 그러면 소화가 예전에는 큰일 겪지 않고 있을 때는 소화도 잘 되고 먹는 것도 잘 됐는데 이런 식욕 저하가 생기면 아니면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위장의 장애가 일어나서 소화에 불량적인 그런 증상들이 자꾸 커져. 그러면 내 안색도 안 좋아지고 내 몸의 혈액순환도 안 돼. 그러면 체중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체중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 살이 찌든 살이 빠지던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의지력이 더 저하돼. 너무 말라, 너무 뚱뚱하면 내가 하기 싫은 마음,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 지금 단계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결국은 우울증 속에서 이게 더 심해지면 조울로 갑니다. 갑자기 웃을 때는 TV 볼 때는 막 갑자기 웃다가 먹을 때는 괜찮다가 갑자기 극도로 또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상황 생각하면 또 극도로 떨어져요. 왔다 갔다 해. 이때는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온 이유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 신체적인 원인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딱 알고 딱 의욕 저하가 생길 때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가까이 있는 청소라든가 이불을 턴다든가 머리를 감는다든가 화분을 청소한다든가 손톱을 깎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몸의 우울증의 원인을 빠르게 멈추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뇌에 있는 세로토닌의 분비들이 균형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걸 균형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신과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약을 통해서 하는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걸 약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안의 분위기. 지금 엄마가 마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뿌리거든. 엄마가 여기 처져 있으면은 자식이 열매야. 아버지는 줄기야, 줄기.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바깥 사람, 집안 사람을 안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 안 사람. 엄마는 뿌리란 말이에요. 줄기가 싹둑 잘려져도 열매는 또 연결이 돼요. 근데 뿌리가 사라지면 이건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아빠는 엄마에게 뿌리의 역할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하고 이제 얼굴도 지금 밝고 좋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해도 또 감사한 마음 생각하고 체질적으로 이제 타고난 성격 자체가 엄마나 아버지가 너무 좋은 인연을 타고나셨기 때문에 두 분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의욕 저하가 되지 않게끔 하는 거, 의욕 저하가 될 때 빨리 몸을 움직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일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의욕 저하가 됐다고 내가 막 갑자기 수영을 하고 헬스를 하러 가고 그게 잘 안 돼. 왜냐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끊어놓고 열심히 다니는 거는 좋은데 가까이 있는 걸 먼저 해버리는 게 좋아요. 가까이 있는 거, 청소도 좋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내가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다. 무기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수면장애는 식욕장애를 일으키고 식욕 더 많이 먹는 것들을 일으키고 그러면 소화불량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기면은 급격한 체중의 변화와 이제 불안이 일어나거든. 그러면은 집중력과 의지력이 더 저하되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그건 결국은 조울증으로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가 의욕된 저하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기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해버려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항상 떠난 분에게 감사한 마음 일으키고 여러분의 아버지와 배우자가 당연히 여러분이 감사하고 방긋방긋 웃는 걸 원하지 슬퍼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